우리가 중위 과정에 보면 불꽃 반응 나오잖아요. 원소할 때. 그지? 어디부터냐? 카메라가 조금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정도 하면 되겠네. 그 불꽃 반응과 관련한 개념이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우리 원소마다 불꽃 반응의 선이 다른 색깔과 다른 선의 개수가 나오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원자 중심에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게 되는 여러 개의 소위 말하는 전자 껍질들이 저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우리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전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랑 원자 핵은 지금 인력을 받고 있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자를 바깥쪽 궤도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줘야 되겠네? 끌어당기고 있는 걸 억지로 잡아당겨 저기 갖다 놔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일이라는 거를 해준다는 말은 전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데? 에너지를 우리 물리의 중학교 3학년 과정 물리 역학적 에너지 개념 나오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바깥 궤도로 나갈 수 있다고, 전자가. 이때는 보통 빛도 되고 열도 됩니다. 흡수하는 에너지는. 왜? 자, 문제는 이렇게 빛이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얘는 여기보다 어떻게 돼 있는 상태다? 이제 에너지가 높은 상태지. 에너지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안 좋아. 이거 생각하면 돼. 너 집에 침대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게 편해요. 저기 번지 점프대 한 15m 위에 고무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편해요. 집에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게 편하지. 에너지는 낮을수록 편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싶어 한다? 다시 원래의 편한 상태로 돌아오고 싶을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려면 이제 뭐 해야 된다? 그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빛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결국 이 두 전자 궤도의 에너지 차이잖아. 결국은 위치 에너지거든, 적어도.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는데 빛으로 방출을 해요. 이때 그 에너지의 크기가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와 비례관계라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파장이랑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죠. 파장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마다 전자 껍질 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근데 각 전자 껍질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원소마다 같다 다르다? 원소마다 다르겠지. 그리고 같은 원소 안에서도
1번, 2번 차이, 2번, 3번 차이, 1번, 3번 차이, 2번, 4번 차이, 3번, 4번 차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 아니야, 크기가. 응? 에너지 크기가 다르다는 말은 진동수납 파장. 진동수납 파장을 묶으면 뭐가 되느냐? 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불꽃 반응을 통해서는 다양한 선의 색깔을 볼 수 있었고, 불꽃 반응 색은 그 색깔들이 합성된 빛이었던 거고, 그걸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즉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크기마다 다양한 선의 색깔로 그게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펙트럼의 개념인데, 문제는 이거는 원자 한 개일 때의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가 여러 개가 되잖아. 예를 들어 원자가 2개만 된다고 해요. 실제로는 이 원자 하나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각 전자궤도의 에너지가 커지는데, 그 커지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의 각 전자의 에너지 값들이 딱 정해진 값이 있겠지, 원소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원자가 하나 더 끼어들잖아.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거나 하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 원자에게도 에너지 영역이 생기겠지. 이 원자의 에너지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봐봐. 겹치는 공간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원자끼리 결합으로 그 에너지 공간이 겹치면 여기서는 전자들끼리의 반발로 겹치는 영역은 스펙트럼 선이 이렇게 2개씩 나타나게 돼요. 원래 위치에서 하나는 살짝 낮은 에너지, 하나는 살짝 높은 에너지. 서로 싫어할 거니까. 그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체가 되면. 나중에 물리학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배우는데, 고체는 원자들이 어떻게 가까운 곳에 규칙적이고 입체적 결정상의 위치로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에너지 영역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겹쳐진다. 너무 많이 겹쳐지다 보니까 원래 선 위치를 중심으로 조금 어느 정도 넓은 영역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잡힌다. 이 영역 안에서 전자들이 연속된 에너지 크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띠 개념이라 그래요. 원래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오던 게 그 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연속된 면적의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게 계속 겹쳐지면서 요 에너지 차이에서 요 에너지 차이를 다 채울 수 있고, 요 범위 안의 에너지도 다 채워지겠지. 이 범위 안의 에너지도 다 채워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막 겹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연속된 에너지. 이 경우는 어떻게? 특정 값, 선으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자, 요거 보세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자, 첫 번째. 고온의 고체나 밀도가 높은 천체들의 경우는, 원소들의 밀도가 너무 높다 보면 어떻게 된다? 고체에 가까운 스펙트럼의 형태를 띠겠죠. 그리고 여기에 고온이라는 말은 들뜬 상태, 즉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 그죠? 그러면 고온의 고체나 천체 같은 곳에서는 나오는 빛은 뭐가 나온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대. 그래서 별에서 나오는 거는 저런 연속 스펙트럼, 연속적인 모든 에너지 크기를 다 내놓는 빛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나 원자 상태일 때는 여기서 나오는 빛은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왜? 이미 고온으로 가열됐으니까 전자가 바닥에 있다, 들뜬에 있다, 들뜬에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고, 고온이니까 다시 들뜬 상태로 가서 돌아오면서 방출하니까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 크기의 에너지, 즉 특정한 색의 선만 나타나겠죠. 이거를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재밌는 거예요. 별에서 나오는 빛이, 그럼 얘는 사실 무슨 상태야? 별빛이니까. 여기는 연속이겠죠. 맞지? 뭐를 지나면? 저온의 가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나면. 흡수선 스펙트럼이다. 왜냐하면 봐봐. 얘는 저온이잖아. 그럼 무슨 상태다? 바닥 상태에 전자들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연속된 에너지에서 바닥이 들뜬 상태로 갈 수 있는 특정 에너지만 뭐 한 거다?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하였기 때문에 흡수선이 나오는 거야, 저기. 책에 그림 봐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 이 부분이 이제 내용이 되겠죠? 봐봐. 방출 스펙트럼에 나온 선의 위치와 개수가 흡수선의 위치 개수가 일치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게 된다? 결론? 선의 위치 개수는 그 원소를 지칭하잖아. 그럼 방출선에서 나온 선 위치와 흡수선에서 나오는 선의 위치가 같다면 두 기체는 같은 구성 성분,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맨 밑에 봐봐. 수소하고 탄소 원소의 스펙트럼 선 위치를 그려주고 있죠.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가 어떠하다? 똑같지. 왜 똑같느냐? 봐봐. 여기 와봐. 여기서 흡수되는 에너지 크기랑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올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같아야 돼, 달라요? 같아야 되지. 그럼 흡수해야 되는 색깔과 방출하는 색깔은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이다 그러는 것은 이 세 가지고, 그 분광기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빛의 분산을 말합니다. 백색광, 사실 연속 스펙트럼이죠. 모든 색깔의 빛이 다 포함된 백색광을 분광기 즉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붉은색이 좀 덜 꺾이고요.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보라색 빛이 좀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백색광, 모든 파장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온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그럼 불꽃 반응을 한다면 특정 색깔들에서만 나오겠지. 불꽃색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일단 요거 필기부터 좀 합시다. 자, 현재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프라운호퍼 선의 발견이라 그래서 그 태양빛이 아까 분명히 별빛은 연속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발견돼요. 그런데 얘를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봐봐. 지구 표면에서 측정한 거, 지구 대기 밖에서 잰 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비교하면 뭐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지구 대기 성분이 보이는 거지. 맞지? 그러면 지구 대기 밖에서 본 태양과 멀리 있지만 태양과 유사한 어떤 항성의 차이는 여기서는 뭐가 보인다? 성감물질을 알 수 있어요.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을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얘네들을 고려해도 순수하게 지구 대기 밖에서 잰 태양의 흡수선은 결국 뭐의 의미냐? 지금 태양이 가지고 있는 태양에도 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 대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성간물질,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 원자의 밀도가 어떻다? 매우 낮을 뿐이야.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채우는 아주 옅은 밀도의 원소들도 이 프라운호퍼 선의 발견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흡수선의 색깔, 위치를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흡수선의 굵기, 저기 흡수선을 보면 좀 더 굵은 선도 있고 가는 선도 있잖아, 그지? 그 굵기를 가지고 어떤 그 원소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원소가 많으면 흡수되는 선의 굵기가 더 굵어지겠지. 그 원소의 양이 적으면 얇아질 거 아니야. 만약에 A 원소와 B 원소가 같이 있다면 A의 선과 B의 선이 둘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선을 하나하나 비교하자. 현재 태양은, 그리고 우주는 이걸 조사해 본 결과 현재 태양이나 우주, 수소 대 헬륨의 원소가 질량비로 3대 1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질량비 3대 1, 혹시 모르니까 개수비는 12대 1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대부분이 얘네들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철, 니켈, 알루미늄, 나트륨, 우라늄 이런 거 다 해봐야 2%도 안 돼요. 거의 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빨리 34쪽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자, 빅뱅 우주론이 이제 이야기가 돼서 나올 건데요. 사실은 요 앞에 이야기, 요 지금 빅뱅 우주론 이야기 앞에 이야기와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가모프 이론이거든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이 가모프하고 서로 논쟁 상대였던 이론이 있단 말이야.
이번에 교과 개정돼서 그 내용은 가르치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오지도 않고 하지만 그 내용까지를 같이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통과로 수능을 쳐야 될 때 그 내용들하고 섞어서 비교하는 문제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우주는 그 모습이 어떠하냐가 논쟁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모습이라는 말도 되지만 크기라는 말도 된다는 거야. 두 명의 학자가 논쟁을 붙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와 프리드먼의 동적인 우주, 그 중에서도 평평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무슨 소리냐? 태초의 순간부터, 우주가 창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쭉 흘러왔잖아. 그동안 우주의 크기는 어땠느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는 어떤 모양과 크기가 계속 균일하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그 증거로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스 시대 별자리의 위치랑 지금 현 시점의 별자리 위치가 몇천 년이 거의 10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2, 3000년 흘렀는데 별자리 위치의 모양은 안 변했다. 그렇다면 우주는 일정한 거 아니냐? 동적인 우주는 의견이 꽤나 다양했어요. 뭐냐면 밀도가 너무 작을 때의 열린 우주, 그리고 밀도가 너무 클 때 나타날 수 있는 닫힌 우주. 자, 이 둘은 무슨 이야기냐? 봐봐.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쫙 퍼져나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때 은하와 은하들, 우주와 우주들이라고 볼 때 얘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서로 멀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 둘은 지금 사실은 만율력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존재할 거 아니야.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팽창하려는 운동이 있다면 얘네들이 멀어지는 동안 점점점 서로에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때 우주의 밀도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 우주의 밀도가 너무 작으면 서로 만율력이 닿지 않을 만큼, 닿아도 거의 지장 없을 만큼 멀리 떨어졌는데 운동 에너지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끝까지 날 뻗어가겠지. 밀도가 너무 크면 멈췄는데 운동 에너지가 다 떨어졌는데 만율력이 작용하게 되면 다시 압축하겠죠. 그런데 프리드먼은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아닌 아주 이상적인 밀도라서
아마 어떤 특정 값에 무한히 근접해가는 중일 거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거의 멈출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팽창하는 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논쟁을 시작하겠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자, 이 둘의 논쟁을 끝낸 사람이 허블입니다. 이 첫 번째 시대의 끝이 허블이 이 논쟁을 끝내요. 허블이 한 일이 뭐냐면 안드로메다 자리에 옛날에는 대성운이라고 불리던 천체가 있었단 말이야. 성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안드로메다 대성운 안에서 변광성을 하나 찾아냅니다. 문제는 변광성이라는 별은 그 시간에 따라 그 별의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별이란 말이야. 그때 이 변광 주기 있잖아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주기. 이 주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고요. 이 별의 평균 밝기를 통해서 겉보기 등급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이 절대 등급과 여기 이 겉보기 등급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느냐? 거리를 알 수 있게 돼. 어디까지의 거리? 변광성까지의 거리. 문제는 안드로메다 성운 내에 있는 이 변광성까지의 거리가 계산을 했더니 100만 광년이라는 그 당시 기준으로 어처구니 없는 수치가 나와버립니다. 이거 지금 몇 학년이지? 중3. 중2 말에 그거 배웠죠. 우리 은하 크기. 중2 말에, 너희들은 15계정이구나. 오래 있겠구나. 아니, 별이니까 너희들은 중3 때 있지. 중3 2학기에 있을 거야, 아마. 허블이 이거 발견하기 전에, 그 전에는 허셜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허셜은 연주시차라는 방법.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별의 자체적인 움직임, 보이는 위치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쟀어요. 그 결과 우주 전체의 크기를 10만 광년으로 규정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은하의 크기였어. 허셜이 잰 건.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인 줄 알았고, 허블은 우리 은하에 속해 있을 것으로 생각한 하나의 성운 안에서 별을 보게 되고 그 별의 거리를 쟀더니 100만 광년이라는 값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성운이 아닌 거죠.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현재 우리는 안드로메다를 뭐라고 부르느냐?
안드로메다 외부 은하라고 부릅니다. 네, 이웃 동네예요. 이웃 동네, 이웃 나라 뭐 그 정도급. 그러면서 많은 성운이 사실은 뭐였다? 외부의 우리 은하계 밖의 또 다른 은하계라는 걸 알게 되었고, 허블이 그걸 찾아 하나하나 계산을 해요. 그 뒤에 뭐를 해냈냐면 제일 중요한 거. 허블 법칙이라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력은 우리가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로 알아내는데,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멀어지는 속력이 뭐에 비례하더라?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더라. 거리와 후퇴 속력이 거의 정비례한다는 걸 찾아내요. 그리고 이 허블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뭐냐? 우주는 뭐 하고 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재밌는 건 그럼 모든 우주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요가 돼요. 그 흔히 하는 이야기지, 과학은 모두가 들어가면 틀린 보기가 된다는 거. 우주가 대체적으로 팽창하는데 적색 편의가 나타나서 얘는 청색 편입니다. 무슨 소리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머지않은 미래에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우리 은하계는 충돌할 겁니다. 한 40에서 80억 년 사이로.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적어도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일 거니까. 어쨌거나 우주는 팽창하고 대부분의 은하는 적색 편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적색 편의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이 두 사람의 논쟁 중에서는 누구 말이 맞다? 프리드먼이 맞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허블 법칙입니다. 그리고 나서가 빅뱅 이야기가 시작해요. 정리 다 돼 있죠? 바로 지워도 되지. 그러면 여기까지 오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확실하게 됐어요. 근데 이 우주 팽창의 어떻게라는 부분이 남아있게 되지. 우주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팽창하고 있는가? 이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두 명의 학자의 대립이 있습니다. 영국의 프레드 호일과 미국의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두 명의 학자가 논쟁을 해요. 호일은 정상우주회라는 설을 내놓습니다. 정상우주설은 우주는 지금
연속적으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우주만큼 그 바깥쪽 우주가 밀려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주 전체의 부피가 팽창하는데 그 과정은 질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밀도가 유지가 되고 그에 따라 우주의 온도도 일정한 상태로 팽창되고 있다가 정상우주론이에요. 그에 비해 가모프는 마치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탄생했다라는 이론이에요. 똑같이 부피는 팽창하는데 폭발 순간 이후로 질량은 유지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온도도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이론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무래도 호일은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였단 말이야. 프리스턴이면 영국에서도 1, 2위를 다투죠. 캠브리지와 함께. 그에 비해 가모프는 미국의 아리조나 주립대학인가? 콜로라도 주립대학이다. 약간 시골이죠. 콜로라도는. 그쪽의 교수였단 말이에요. 예, 좀 유명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 디스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래퍼들끼리 디스전을 붙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나보다 끝낮은 애를 함부로 까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 등급이 저 밑에 있는 애를 까면은 걔가 내 급으로 커버리거나 내가 그 급으로 굴러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호일은 가모프를 그렇게 까서는 안 됐는데, 하필 호일에게 그쯤에 라디오 인터뷰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명사와의 대담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서 그 교수가 요즘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교수와 관련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뭐고, 거기서 이 교수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교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코너, 그것도 BBC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KBS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천문학계에서 가장 핫한 요소는 바로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어서 변화해 왔느냐인데, 예, 자신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흥분을 합니다, 이 양반. 그런데 저기 미국의 어떤 교수는 나와는 달리 마치 우주가 커다란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뭔가 알이 깨지듯이 팍 터지면서 이 세상 전체가 창조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교수 머릿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 하나가 뻥 터진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다라면서 디스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쓴 단어가
머릿속에 중요한 것 무엇인가가 크게 펑 하고 터진 거 아니냐 라고 놀리면서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자기 놀린다고 쓴 단어를 무명이던 가모프는 존나 유명인이 자기를 디스하면서 쓴 단어를 자신의 시그니처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이론을 이처럼 한 단어로 함축적이고 임팩트 있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이론은 빅뱅이라면서 이제 그 빅뱅 이론 강연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머릿속에 빡 꼽히잖아. 그러면서 이 가모프는 이 자신의 이론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되는 두 가지의 증거를 내어놓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주의 구성이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쯤 될 것 같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원자가 탄생하는 순간 원자가 만들어지는 순간의 빛이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거는 현재 확인이 되었죠. 우리가 앞에서 아까. 두 번째 거를 이해하려면 빅뱅 순간부터 어떤 우주의 변화가 있는지를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봐야 돼. 그게 어디에 있냐면 36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36쪽 설명하기 전에 잠시만 쌤 저기 복사기 좀 하다 올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려보자면 빅뱅 순간에 우주는 급팽창을 하게 되고요. 급격히 팽창한 때부터 어느 정도 균일하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로 우주는 크기가 커져 갑니다. 빅뱅 순간 약 138억 년 전 초기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때예요. 너무도 초고온이었기 때문에 거기 첫 번째 거에 있죠.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시작되었고 거기는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입자로 존재하지 못하고 순수한 에너지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교환되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이거를 쌍생성과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거의 10억 분의 1초도 안 돼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입자들이 쿼크라는 입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경입자라는 애들도 나오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는 기본 입자라 그래. 쿼크도 원래는 6개가 있거든요. 근데 6개 다 알 필요는 없고 2가지만 알면 돼요. 업, 다운입니다. 위 쿼크, 아래 쿼크라고도 부르는데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2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전자 개수 기준으로 플러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요. 그리고 경입자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가 나타납니다. 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전자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고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위, 아래가 연결되면 전하량이 얼마가 되죠? 위 2개, 아래 하나. 위 하나가 3분의 2야. 아래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위 2개, 아래 하나는 플러스 1이죠. 얘가 양성자, 즉 플러스 1가 전하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위 하나, 아래 2개. 얘는 얼마가 된다? 위 하나, 아래 2개? 0이 되죠. 위 하나, 아래 둘. 그럼 얘는 중성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다?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에는 얘네들의 개수 비율이 8대 8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식잖아.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되는 일이 생겨요. 이거를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베타 붕괴를 겪으면서 14대 2로 비율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우주 빅뱅 후 한 3분 정도 흐릅니다. 3분쯤 되자 온도가 15켈빈까지 떨어졌고요. 떨어진 거예요. 여전히 전자는 존재하고 있겠죠.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핵이 됩니다. 그러면 양성자 12개는 수소 원자 핵 12개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말하는 핵과 전자가 플라즈마 상태, 그러니까 핵이랑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가 와요. 자, 그리고 아직 여전히 전자는 전자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우주 초기에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 1,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 되겠지.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38만 년이) 되자 우주 온도는 10억 켈빈에서 3000 켈빈까지 떨어져. 이렇게 되자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수소 원자 핵에 전자가 붙어서 수소 원자가, 헬륨 핵에 전자가 붙어서 헬륨 원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경 복사가 시작이 돼요. 왜 이러냐면 우리 금속의 표면을 보면 광택이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밖에서부터 오는 빛을 전자가 순간적으로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됐다가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면서 빛을 뱉어내 주거든요. 극히 짧은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흡수 방출하니까 그 금속이 가지는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방출될 거 아니야, 빛 에너지가. 맞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반사되는 거고 광택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8만 년 이전의 세상은 지금 봐봐. 전자가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까지 우주는 어땠다? 뿌연 거예요. 전자가 제대로, 빛이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주 공간 전체에서 빛을 흡수 방출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소 원자 부근에, 헬륨 원자 부근에 전자들이 속박되죠. 잡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드디어 우주가 어떻게 된다? 텅텅 비고, 실제로는 빅뱅에서 쏟아 나왔어야 될 에너지들이, 그 빛들이 3000 켈빈의 온도를 가지는 복사 에너지로 우주 공간을 뻗어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우주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138억 광년 밖에서 지구 쪽으로 출발한 빛은 오늘 도착했죠. 맞지? 그리고 그동안 얘는 엄청나게 빨리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파장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은 마이크로파 내지는 마이크로파에서
라디오파 정도의 파장에서 잡음으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걸 발견한 게 미국 벨 연구소의 아노 펜지어스 교수가 무선통신 연구하다가 발견해요. 잡음이 발견돼서. 좀 이따가 아마 오늘은 지금 우리 수업하는 영상 녹화한 거랑 빅뱅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를 내가 같이 줄 거예요. 집에 가서 다큐멘터리 꼭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현재는 이 배경 복사를 펜지어스 연구팀에서 배경 복사는 그냥 우주 전체에서 관측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뒤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지구 대기 안에서 연구하면 다른 잡음이 많잖아, 전파나.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연구를 해요. 코비 위성, WMAP 위성, 플랑크 위성까지 지금 쌓아 올렸거든. 한 10년, 10년 정도 주기로 쏴요. 이 인공위성 연구를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선을 통해서 온도 차이를 알게 됩니다. 온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뭐의 차이다? 초기 우주에 있었던 밀도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현재는 이걸로 뭐를 하고 있느냐? 그 우주 관련 유튜브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우주 크기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이 막 이렇게 해서 뭐가 빙빙빙 도는 이런 구조가 보이잖아. 이게 초우주 거대 구조거든요. 이 우주 거대 구조를 현재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 배경 복사를 관측한 값을 토대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냅니다. 아마 우주는 지금 이런 형태로 우주에 물질들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중요한 시점은 요 두 군데입니다. 3분의 1 때 10억 켈빈, 38만 년일 때 3000 켈빈. 우주에서 물질이 만들어진 순서는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그 다음에 원자. 이 순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38쪽 빨리 풀고요. 한 5분 남았는데, 과제는 저기 43쪽까지 과제입니다. 오케이?